2022년 3월 1일 밤 11시 55분경 일본 오사카부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세의 요시무라류가 의식불명인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사라진 뒤였다. 그런데 현장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현장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한다. 그것은 약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이었고 요시무라류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익명의 남자 3명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 장소는 사건 현장과 일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해 총 4명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중 1명의 여성은 나머지 3명의 도주를 돕는 운전자 역할인 것을 확인했는데 그들은 SNS를 통해 요시무라에게 접근한 후 인적이 드문 한 동네 골목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사실 요시무라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람이 많은 한 편의점을 약속 장소로 제안했지만 용의자들에 의해 장소가 변경된 것이었고 CCTV에 녹화된 모습으로 보아 용의자들은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잠복한 채 요시무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예정된 장소에 요시무라가 나타나자 그들은 즉시 요시무라를 습격하였고 갖고 있는 약물을 전부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이 일어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요시무라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반항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용의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20세의 히카리 아키토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들고 있던 칼로 요시무라의 등을 공격하였고 요시무라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운전을 맡았던 모치다 타미네는 요시무라가 쓰러지자 현장으로 접근해 영상을 촬영했고 그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는 와, 귀엽다라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내뱉으며 기이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그들은 차량을 이용해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들이 요시무라로부터 탈취한 것은 약간의 약물과 고작 현금 13만엔이 전부였다. 일본에서 강도상해 치상죄의 경우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미 그들에게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이미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 그들을 잡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범인 히카리 아키토와 19세, 18세의 남성 2명이 불과 며칠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2일 후 도주를 도왔던 여성인 모치다 타미네가 긴급 체포되면서 4명 모두 기소되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은 모치다 타미네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녀는 인플루언서이자 래퍼로 활동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했었지만 점점 돈벌이가 되지 않자 어둠의 세계로 빠지기 시작했다. 모치다 타미네는 범죄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명품과 돈을 과시해왔는데 그러던 중 자칭 래퍼인 히카리 아키토와 연이 닿게 되었고 이후 10대 남성 2명을 섭외해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결국 2022년 12월 사건을 주도한 히카리 아키토는 징역 22년을 그리고 도주를 도왔던 모치다 타미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히카리 아키토와 함께 현장에서 공격에 가담한 2명의 10대 남성 이와카와 그리고 아세치는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아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범죄의 정도가 너무 중하다고 판단되어 실명이 모두 공개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또한 히카리 아키토와 모치다 타미네와 같이 각각 부정기형 10에서 15년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으면서 전원징역형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2015년 4월 자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소녀가 친구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땅속에 매장할 계획을 세운다. 일본 지바현의 후나바시 이 지역에 살던 18세의 소녀 노구치 아이나가 그리고 소녀 A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로 한때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만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 노구치 아이나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돌연 자퇴를 하면서 점점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이때 업소에서 일하는 한 남성에게 푹 빠져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가 남성을 만났고 남성은 점점 노구치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동시에 노구치는 자신 또한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집안의 장녀이자 아직 어린 딸이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챈 부모님은 심하게 반발하며 노구치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부녀 간의 다툼이 잦아지던 끝에 노구치는 결국 집을 나온다. 노구치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 위해 나이를 속여야 했고 이를 위해 졸업 앨범 사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해 앨범을 빌리던 중
과거에 친했던 소녀의 이로부터 앨범과 돈을 빌리게 된다. 두 사람은 이전에 서로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잘 정도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당시 노구치가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많이 멀어진 상태였다. 이후에 A는 노구치가 빌려간 것들을 전혀 돌려주지 않자 점점 증오심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노구치는 A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때부터 소녀 A는 노구치에 대한 복수심이 끓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그녀는 평소 자신과 파트너 관계이자 서로 완전하게 신뢰를 하는 사이인 20살의 나카노 쇼타에게 범행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처음 계획부터 노구치를 매장할 생각이었고, 이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20살 이데유키가 범행에 합류한다. 그들은 범행에 사용할 장비를 하나씩 준비하였고, 노구치를 결박할 때 사용할 밴드와 테이프 등을 구매한 뒤 나카노 쇼타의 친족이 소유한 밭을 범행 장소로 정한다. 그들은 삽을 이용해 미리 구멍을 파두었고, 그 깊이는 1에서 1.5m 정도로 웬만한 소녀가 들어가 앉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당장 다음 날인 4월 19일 밤에 렌터카를 빌려 노구치를 찾으러 다녔고,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소년 또한 범행에 가담하도록 만든다. 지인으로부터 노구치의 현재 위치를 듣게 된 그들은 즉시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노구치를 발견하였고, 그렇게 밤 10시경 노구치를 차에 태우는 데 성공한다. 그녀가 차에 탑승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노구치의 지갑을 빼서 현금을 갈취하고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을 밴드와 테이프로 감으면서 앞으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 잠시 후 노구치는 미리 준비해둔 구멍 안으로 옮겨졌고, 그들은 노구치를 우선 약간만 묻어두려고 했는데, 이때 막힌 테이프 사이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했던 노구치가 굉장히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급히 구멍을 전부 덮어버린다. 범행 후 그들은 빠르게 현장을 떠났는데, 이때 그들의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노구치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한다. 그렇게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영웅심이 가득해진 이들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이를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 설명은 꽤 구체적이었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치까지 상세하게 말한 뒤 비밀 유지를 부탁했는데, 이 중 일부의 사람들이 경찰에게 이를 신고하면서 4사람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알려진다. 결국 범인들은 경찰에 모두 체포되었고, 범행에 가담한 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전 인원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뒤 무기징역을 확정한다. 그리고 경찰에 의해 발견된 노구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싸늘하게 식은 채 축 처져 있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허탈하게 마무리되었다. 2020년 8월의 어느 주말 저녁, 후쿠오카에 위치한 마크이즈 후쿠오카모모치 쇼핑몰에서 큰 비명이 울려 퍼진다. 곧 눈에 들어온 남자는 길이 19cm의 흉기를 들고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멍한 얼굴로 천천히 걷고 있었고, 그의 손과 옷에는 붉은 혈액이 수없이 튀어 있었다. 이 남자는 당시 15세의 중학생으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근처에 있던 여아에게 달려들었는데, 이때 한 남자가 그를 막아서면서 흉기를 빼앗는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그를 제압하였고,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얌전하게 체포되었지만, 바로 뒤쪽의 여자 화장실에서는 또 한 번의 비명소리가 울린다. 그곳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공격당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힘겹게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당시 21세였던 요시마츠 미사토라는 여성으로 후쿠오카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었지만 출혈성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앞서 체포된 소녀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는 미사토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갑자기 여성의 흥미가 생겨 성충동으로 미사토를 따라갔다고 한다. 그 후 미사토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사실 이 소년의 인생은 굉장히 평범치 못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후 지속적으로 형과 어머니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본인 또한 성적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커졌다. 거기다 아버지의 폭력과 불륜으로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그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주변에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스스로 행위를 하는 등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하이퍼섹슈얼리티, 즉 성욕과 다증을 의심하였고, 다중인격 증세를 보이기도 해 그의 인격 형성에도 이상이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가 생긴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초교 3학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신병원, 자립시설, 소년원 등을 전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갱생보호시설을 무단으로 빠져나온 지 2일 만에 후쿠오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는 앞서 일을 당한 요시마츠 미사토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성은 자신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곧 흉기를 손으로 잡으며 자수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미사토의 모습이 과거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정했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과하였다. 결국 그는 2022년 7월 징역 10에서 15년의 판결을 받았고, 유족들은 얼마 전 정상적이지 못한 소년을 퇴원시킨 소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3년 4월 13일 도쿄 인근 지바현에 위치한 마스도시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한다. 손을 맞잡은 채로 난간 위로 올라간 두 소년은 그대로 건물 아래로 향하였고 자신들의 마지막 모습을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하였는데, 도대체 왜 두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사건은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피스칼이라 불리던 한 남성, 그는 코스튬 플레이를 즐겨하며 주로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틱톡에서 게임 관련 온라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 평소 미소년 같은 외모로 인기가 많던 피스칼은 SNS로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그는 트위터에서 A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와 관계가 깊어져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00년생이던 피스칼보다 한참 어린 17세 여고생이었다. A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던 탓에 부모님과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학교에 자주 나가지 않게 되면서 음주와 일탈을 즐기며 점점 음지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 SNS를 통해 피스칼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A는 다정한 피스칼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행복한 순간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다. 평소 A와 종종 관계를 하던 피스칼은 A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원래부터 우울감을 갖고 있던 A는 임신이 걱정되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기 시작한다. 결국 A는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때 B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실 피스칼은 A 외에도 SNS를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A의 친구인 B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와 B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더욱이 A는 피스칼로부터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압박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후 A와 B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원인을 이유로 지바현의 마스도시에 위치한 10층 건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캐스팅이라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한 대의 핸드폰을 바닥에 거치한 뒤 나머지 한 대의 핸드폰을 들고 난간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두려움에 망설이길 몇 차례 결국 뒤를 돌아선 채로 바닥으로 향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일본의 한 고발 유튜버에 의해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밝혀지게 된다. 앞서 A는 피스칼과의 일에 대해 고발 유튜버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때 유튜버는 모든 내용을 녹취해 두었었고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채널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였다. 결국 피스칼은 SNS에 사과문을 올려둔 채 활동을 멈추었지만, 자신이 피해자인 양적은 사과문의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이 사건은 현재 활발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89년 4월 5일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던 29세의 여성 사요코 미나미노. 약 1년간의 세계 일주를 목표로 해외로 출국한 그녀는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엔화의 강세와 항공업의 부흥으로 여행붐이 일어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있었고, 이에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요코 또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여행 비용을 모은 뒤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 등 많은 국가로의 여행을 계획한다. 1990년 3월경 어느덧 여행을 떠난 지 약 1년이 다 되었을 때 사요코는 마지막 여행지인 네팔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약 4주간 머문 뒤 일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행 기간 동안 매주 가족들에게 사진과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었는데,
네팔에서 또한 4주 정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다녀오겠다며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사요코가 귀국을 약속했던 시기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네팔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실종된 사요코를 찾기 시작한다. 앞서 편지에 담겨있던 호텔 주소로 찾아간 경찰들은 그곳에서 사요코의 등산 장비와 짐을 발견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등산 장비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현지 경찰들은 사요코가 편지를 보낸 후 등산을 준비하던 중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고, 강도나 납치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된 수색에도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약 4개월이 지난 8월경 일본 오사카에 위치해 있던 사요코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순간 엄청난 공포와 의문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는데, 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 너무 괴로워. 숨쉬기 힘들다. 너무 분해. 이것은 분명 사요코의 목소리였다. 이에 가족들은 무슨 일이냐,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이 없던 그녀는 잠시 후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과도기를 걷고 있던 네팔의 상황으로 보아 전국적인 시위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요코가 강도나 납치를 당한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측되었는데, 한편 온라인상에는 그녀가 중국에 납치되었다는 괴담이 퍼졌고,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년 7월 26일 일본의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대량의 습격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26세였던 우에마츠 사토시는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교사가 되기로 해 도쿄테이쿄 대학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한다. 이후구는 약 1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원 실습을 받았는데,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원 채용 시험을 보지 않았고 문신을 하고 대마를 하며 점점 어둠의 세계로 빠져든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약 6개월간이라던 운송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는데, 이때 그는 고등학교 때 배운 복지학 전공을 살려 스쿠이 야마유리원이라는 곳에 입사한다. 이곳은 신체가 불편하거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설로, 당시 시설에 있던 160명의 입소자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식사와 배변을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장애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일을 시작할 무렵 우에마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천직을 찾았다고 자랑하며 장애인들이 귀엽다고 좋아했는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입소자들을 향한 잦은 폭행과 폭언, 그리고 좋지 않은 근무 태도로 주의를 받던 그는 장애인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 시설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에마츠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사실 앞서 우에마츠는 시설에서 일하던 시기에 신일본 질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장애인 말 살 계획과 대마 사용에 대한 계획서를 중의원 의장 공조에 제출하는데, 굉장히 상세한 범죄 계획서를 받은 중의원실은 곧장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우에마츠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우에마츠는 곧 병원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26일 새벽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 범행에 앞서 신주쿠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그는 자신의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였고, 이후 저녁 9시경 한 여성과 식사를 하며 자신의 범행 계획을 설명한다. 새벽 시간에 호텔을 나와 시설로 향한 우에마츠는 뒷문을 통해 시설 내에 진입한 뒤 유리창을 깨고 건물로 잠입하였고, 방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습격을 시작한다. 우에마츠는 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날카로움이 무뎌질 것을 걱정해 5개의 칼과 망치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예리함이 없어질 때마다 무기를 교체해가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장애인들은 잠을 자던 중에 그대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총 1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시설 직원을 포함한 총 26명의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우에마츠는 새벽 2시 5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뷰티풀 재팬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셀카를 올렸고, 이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끌고 편의점으로 가
화장실에서 팔과 옷에 묻은 혈액을 씻어낸 뒤 과자와 빵을 사 먹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새벽 3시가 지났을 무렵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우에 맞추는 긴급 체포되게 되는데, 수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2월 사형을 구형받은 후에 맞추는, 현재는 사형 집행 설비가 있는 도쿄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로 2022년 4월에 가족과의 면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했지만 2023년 4월 모두 기각되어 항소를 한 상태다. 2021년 5월 5일 밤 11시경 일본 오사카에 살던 한 가정집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잠에서 깬 60대 남성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알 수 없는 남성이 있었다. 그 남성은 집 안으로 침입한 뒤 60대 남성의 티셔츠를 착용한 채로 부엌 의자에 앉아 냉동 파스타를 먹고 있었는데,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소름이 끼친 60대 남성은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그 남자는 앞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대답하더니 빠르게 도망치려고 한다. 60대의 집주인과 30대로 보이는 침입자 간의 몸싸움에 집안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고, 이 소리를 들은 가족들과 옆집 주민이 달려와 침입자를 함께 제압하였는데, 잠시 후 이 남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약 1시간이 지난 후 남자는 갑자기 사망한다. 대체 무슨 이유로 늦은 시간에 남이 집에 들어와 주인의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남자의 기괴한 행동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2004년 일본의 미에현에 위치한 요카이치시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의 대형마켓 체인인 주스코에서 쇼핑을 하던 한 중년 남성은 잠시 후 건물 내 ATM기로 향해 현금을 인출한다. 당시 68세였던 중년 남성은 인출한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출구로 향하였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성이 남성과 몸을 부딪힌다. 그와 동시에 여성은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려고 했는데, 이때 남성은 이 손길을 눈치챘는지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움켜쥐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동시에 지갑을 쥐게 된다. 여자는 범행을 걸렸음에도 지갑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떻게든 뺏으려고 잡아당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잠시 동안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여성이 갑자기 도둑이야라며 소리를 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런데 당시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의 모습에 사람들은 남자가 도둑이라고 오해를 하였고, 곧 주변의 남성들은 남자를 제압한 후 지갑을 빼서 여성에게 주려고 한다. 남성이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이를 들어주려고 조차 하지 않았고, 잠시 후 현장으로 달려온 2명의 경찰관은 거세게 반항하는 중년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운 채로 상체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남성은 약 20분간 무릎으로 상체를 짓눌렸고, 죽을 것 같다며 호소해도 이를 놔주지 않았는데, 급기야 그가 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지만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시에 앞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여성은 소란을 틈타 아기를 안은 채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 잠시 후 고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됐음을 인지한 그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그는 다음날 사망하였다. 원래 몸이 좋지 않던 중년 남성은 경찰의 심한 압박에 의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이 왔고, 이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깨어나지 못했다.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들은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경찰관에 의해 당시 마켓의 CCTV를 확인하게 되면서 남성의 결백함이 밝혀졌고, 그와 동시에 해당 여성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CCTV는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하기에 완전하지 못했고, 오로지 흐릿하게 캡처된 2장의 사진만이 여성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시하던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체된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가 되어서야 당시 여성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이 대중에 공개되었는데, 이때 여성의 얼굴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영상의 왜곡 때문인지 혹은 실제 얼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본 뒤 그녀를 주스코 좀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당시 여성은 아기를 안은 채로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고 그렇게 현재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일본 당국은 중년 남성의 무죄를 선언하였고 이에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은 가족들에게 125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나고야 고등법원은 경찰에게 3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하였고 결국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채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23년 5월 9일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스루아라의 한 주택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당시 해당 주택은 건축된 지 이제 막 3년 된 신축 건물로 22세 남성 야마나 카모토가 거주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18세 타치바나 아나카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불과 한 달 전인 4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잦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유독 남자의 의지를 많이 하던 하나카는 당시 자주 만나던 불량 서클의 친구를 통해 야마나 카모토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이 무렵 야마나 카모토는 중학교 때부터 비행을 일삼던 폭주족이었고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폭주족 생활을 하는데 당시 두 사람은 특별한 친분은 없는 상태였지만 어느 시점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한 하나카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 탓에 한 스낵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식품 관련 자영업을 하던 야마나 카모토가 우연히 해당 가게를 방문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알려진 바로는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1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카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야마나 카모토의 잦은 폭력으로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한다. 하나카의 친구로부터 진술된 내용으로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가도 금세 폭력을 당했다며 연락이 오는 빈도가 굉장히 잦았고 그 이유는 야마나 카모토의 여자관계 때문이었다고 하였는데 야마나 카모토는 서글서글한 외모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아 하나카와의 동거 이전에 그의 집에 많은 여성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었다. 또한 당시 하나카 또한 스낵 상점에서의 아르바이트 외에 밤 시간대에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의견 차이로 더욱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2023년 5월 초 하나카의 친구는 자주 연락이 오던 그녀로부터 2주째 연락이 오지 않고 그녀의 SNS 또한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 9일 저녁 6시 45분경 야마나 카모토는 하나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살해 혐의로 체포된 야마나 카모토는 하루 전인 8일 저녁에 하나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부엌칼을 가져와 위협을 해 그것을 제압하였고 이후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다고 진술한다. 경찰에 의해 침대에 누운 채 발견된 하나카는 전신에 많은 타박상이 있었고 해부결과 갈비뼈를 비롯해 가슴 부위의 뼈가 다수 부러져 있었는데 종합적인 사인은 집요한 폭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였다. 싸움이 있었던 8일 밤에 하나카를 빠르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녀가 살았을 수도 있었지만 야마나 카모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음날 저녁까지 그녀를 방치하였다. 즉시 경찰에 체포된 야마나 카모토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하나카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흉기는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2023년 5월 5일, 4월 29일 토요일부터 시작된 골든위크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일본 도쿄 다이토구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 A는 1970년부터 운영되던 곳으로 110분에 67,500엔이라는 고급 주점이다 보니 여성 직원들의 외모 수준이 높아 굉장한 인기를 끌던 곳이었는데 특히 이곳은 남자 손님이 연인관계라고 착각할 정도의 완벽한 접대로 유명했다. 가게에는 접객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었고 그 내용은 상황별로 굉장히 세세하였는데 처음 손님을 맞이할 때 스킨십의 위치나 멘트가 정해져 있었고 대화를 할 때는 귓가 근처에서 말을 하며 호흡을 흘리는 것은 물론 수시로 헤어지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의 멘트를 사용하도록 해 손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해당 주점에서는 이전에도 여성 직원을 자신의 연인으로 착각해 벌어진 사건들이 있었고
언제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5월 5일 오전 개점 직후 한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주점에서 가장知名도가 높았던 여성 B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예약을 한 남성이 자신이 지명을 거부했던 남성임을 알아챘지만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예정대로 일을 시작한다. 사실 해당 남성은 2022년 3월경부터 A 주점을 방문하던 단골로 이곳에서 그는 줄곧 여성 B를 지목해 만남을 이어왔는데 그러던 중 2023년 1월경 여성에게 실수를 하게 되면서 지명을 거부당하였지만 이날은 가명으로 예약을 한 뒤 가발로 변장을 한 채 가게로 들어와 여성을 만나게 된다. 여성이 방에 들어간 지 약간의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경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이에 여성 B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주점의 직원은 그곳의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를 발견한다. 동시에 남성 또한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입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에 여성과 남성 모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다. 사건의 용의자인 32세의 남성 이마이유는 한 경비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남자로 평소 그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없고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항상 혼자 있었다고 한다. 그가 지내던 회사의 기숙사 또한 1인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은 퇴근 후 그가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마이는 적은 월급을 모으고 모아 주점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여성 B를 만나 혼자 사랑을 키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로부터 지명을 거부당하자 그는 원한을 품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은 불행한데 그녀는 굉장히 밝고 행복해 보여 범행을 계획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두 자백하였다. 한편 해당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은 그 여성이 온라인과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지만 평소의 모습은 지나치게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이었다며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체포된 범인 이마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머지않아 마땅한 형량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월 일본 카가와현 다카마스시에서 미성년자와의 강제 교제로 한 여성이 체포된다. 당시 24세였던 나가오리카는 2명의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으로 이혼 직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그녀의 취미생활인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된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나가오리카와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14세의 미성년자였고 트위터 등 SNS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은 나가오리카의 적극적인 대시로 후쿠오카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된다. 이후 나가오리카는 2018년 12월부터 소년 A에게 교통비를 보내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오도록 하였고 이때 첫 만남 때와 동일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사실 나가오리카는 해당 소년을 만나기 이전에도 동일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를 물색해 중학생 소년을 사귀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동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중년 남성에게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나가오리카가 하던 게임은 여럿이서 협력해서 하는 게임으로 주로 음성 채팅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나가오리카는 자신의 트위터에 소년과 입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직접 올리며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 나가오리카가 싱글맘이 된 이유도 그의 성향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녀의 두 아이는 각각 5세와 3세로 첫 아이의 경우 그녀가 19세경에 낳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남편은 그녀보다 3살 어린 미성년자였다. 그렇게 2009년 1월경 아이를 부모에게 맡긴 채 A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소년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나가오리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그녀는 긴급 체포된다. 결국 그녀는 같은 해 9월경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성이 성립되어 징역에 갈 위기에 처했지만 서로 연애의 감정이 있었던 점과 그녀의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현재는 전문 의료 시설에 입소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모든 SNS와 게임을 끊은 채 아버지가 소개해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년 A는 나가오리카와의 이별 이후 자신의 SNS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여전히 나가오리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8월 17일
일본의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한 한 남자는 그곳에 한 개의 게시글을 올린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글을 시작한 이 남자는 자신이 사기 또는 강도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이트는 평소 범죄자들이 자주 방문하던 곳으로 얼마 가지 않아 이 글은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보통의 다크웹은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인정보, 불법 계좌, 총기 등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범행 파트너를 구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일명 어둠의 직업 안정소라는 곳에 글을 올린 주범 카와기시 켄지는 이번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체포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출소한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직장을 다니던 중 2007년 7월경 단조로운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일을 그만둔다. 켄지는 모아둔 돈이 없어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자 급기야 차에서 지내며 반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에 그는 큰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범죄를 계획하였고 곧 다크웹에 접속해 야마시타라는 닉네임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견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적다. 정말 바보 같다. 도카이 지방에서 함께 어떤 범죄를 하실 분 계신가요? 라며 글을 올린다. 같은 시각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요시토모 호리는 우연히 접속한 다크웹에서 켄지의 글을 읽었고, 이에 그에게 이메일을 통해 누군가를 납치해 돈을 갈취하는 게 어떻겠냐며 역으로 제안을 한다.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찾던 츠카사간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이전에 사기를 쳤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 돈이 급해 강도라도 하고 싶다며 켄지의 범행에 합류 의사를 밝힌다. 그로부터 3일 후 실제로 만난 세 사람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최후의 경우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돈을 빼앗은 후 상대를 해치기로 합의한다. 다음 날인 8월 21일, 평소 자주 가던 한 파친코 가게의 단골 손님을 표적으로 삼은 세 사람은 닛산의 미니밴을 이용해 집을 따라갈 목적으로 주차장에 대기하였고, 잠시 후 이를 알 리 없던 손님은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하였는데, 하지만 세 사람은 뒤를 쫓아가던 중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면서 첫 번째 범행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8월 22일 다시 범행을 위해 모인 그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파친코 주차장에서 단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손님의 렉서스 차량을 미행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당시 손님이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다 많은 수의 경비원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에 세 사람은 범행을 포기하고 표적을 바꾸기로 한다. 이후에도 자신들이 자주 가던 바에 단골 손님이나 술집 사장 등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계획을 수정해 저축을 착실히 할 것 같은 올바른 이미지의 직장인 여성을 목표로 하였고 감금하기 편하도록 혼자 사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8월 24일 저녁 7시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나고야시의 고급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그들은 밤 11시경 길가에 점점 인적이 드물어질 때쯤 저 멀리에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 세 사람은 즉시 해당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쫓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해당 여성은 당시 31세였던 이소가 이리에라는 여성으로 8월 말 퇴사를 앞두고 송별회를 하는 바람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어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잠시 후 리에가 차량을 지나치자 요시토모 호리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길을 묻는 척말을 걸었고, 곧 기회를 노리던 호리는 손으로 리에의 입을 막은 뒤 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들은 리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입을 테이프로 막았고, 이후 미리 계획해둔 곳으로 이동을 하던 중 리에가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하자 급히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이곳에서 그들은 리에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 6만엔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리에를 협박하였는데, 리에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급기야 흉기를 꺼내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에 못 이긴 리에는 결국 4자리 숫자 2960을 말하였고, 이에 그들은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잠시 차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하며 이제 쓸모가 없어진 리에를 처리해야겠다고 말한다. 이후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몇 차례 시도 끝에 예정대로 범행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시내에 위치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영업시간이 지나 인출에 실패한다. 새벽 시간 동안 리에의 뒤처리를 마무리한 그들은 오전 9시 10분경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이때 앞서 리에가 알려준 번호인 2960을 입력하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가 나오며 인출에 실패한다. 사실 리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집을 사들이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통장에 있던 약 800만 엔의 금액을 지키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앞서 그녀가 말했던 숫자 2960은 일본 문자판에 그대로 입력 시 미워라는 의미로 평소 숫자로 문장을 만드는 장난을 자주 하던 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결국 인출에 실패한 그들은 밤에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한 뒤 우선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다크웹에 글을 올렸던 카와기시 켄지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온 듯 경찰에 자수한다. 모든 범행 과정을 전부 털어놓은 켄지는 경찰에 적극 협조하며 리에를 유기해 둔 장소로 안내하였고 저녁 7시경 리에를 수습하며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집 앞에서 매복을 시작한다. 이후 두 사람은 켄지와 약속된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집 앞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조사 직후 나고야 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된다. 사건의 주범이자 폭력단 출신이었던 츠카사 간다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건의 전과가 있었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친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였는데 블로그를 통해 그는 리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자 다급해진 츠카사 간다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계획성이 없는 범죄임을 주장하였지만 2015년 6월 25일에 예정대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1교포였던 요시토모 오리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츠카사 간다와 마찬가지로 계획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였지만 결국 2012년 7월 11일에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실 그는 이 사건보다 9년 앞선 1998년 6월경 금전을 목적으로 한 파친코의 점장과 그의 아내를 습격한 범죄 경력이 있었는데 당시 과학수사의 기술력의 한계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그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8월 3일 일본의 DNA 감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파친코 사건의 증거품에서 명확한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검출된 DNA에서 요시토모 오리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가 해당 사건의 주범임이 밝혀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2019년 8월 7일 재판에서 리의 사건에 의한 무기징역에 더해 추가 처벌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나고야에 위치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자수를 한 카와기시 켄지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에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명 모두 사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수를 한 것이 인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리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하지만 워낙에 범행 과정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과 유족들은 카와기시 켄지 또한 갱생의 여지 없이 더 강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며 비판하였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2017년 일본 치바현 하나미 가와구의 한 주택단지에서 시끄러운 소음에 못 이긴 남성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주택단지에는 친구 5명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16세 소년이 있었는데 이를 보던 45세의 남자 야마모토 유이치는 그들에게 달려가 한 명의 뺨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일로 소년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범인은 사건 즉시 달아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이에 방송사에서까지 현장 취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현장 인터뷰를 하던 중 누가 봐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한 남성이 등장한다. 영상에서 남자는 굉장히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며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が30代から40代、身長が1メーター80センチぐらいでナイフ持って刺し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った心当たりとかないですか？私みたいですって言われて今。あだから今怖いでしょ。はい。ねあ、まあ5人じゃないんですよね。違う違う違うんですね。わかりました。どうも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남성은 현장 근처에 살던 야마모토 유이치로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소년들의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며 마치 제3자의 1인 양 얘기를 한다. 그는 곧 당황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진술한다. 이후 경찰이 야마모토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당시 범인이 착용했던 의상과 일치하는 옷이 있는 등 여러 정황상 범인임이 유력시되었고 그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1986년 6월 24일 밤 11시경 일본 나고야시의 한 거리에는 성인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여성은 머리 부근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전 뇌저상으로 세상을 떠난다. 당시 20살이던 이마무라 요코는 파친코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며 같은 업장 소속의 4살 상남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그녀는 해당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의 기숙사에 찾아가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에게 일을 당했다. 이에 경찰은 원한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그의 남자친구와 가족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사건이 있은 지 약 2달이 흘렀을 즈음 요코의 아버지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 からですね、事件からもう2ヶ月近く経とうとしてるもんですからね。それにまだ犯人も上がっていないと。 俺も動きが取れんね。 인터뷰에서 방송국 측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한 심경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마사오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본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요코의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포착해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당시 57세였던 요코의 아버지 이마무라 마사오는 사건 발생 3년 전 딸 앞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두었고 이를 그만두고 매일 술을 마시며 딸에게 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요코로부터 매달 5만 엔씩 강탈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얼마 전 자신의 지인에게 딸 요코의 살해를 의뢰한 것이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다. 사실 앞서 마사오는 부인과 이혼 후 어린 딸들을 키우면서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세상의 증오심을 품어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이 무렵부터 딸들을 향한 폭력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던 중 당시 잘못된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보험금 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처음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딸이었으나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을 남편으로 변경하자 둘째 딸 요코에게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하였고 매달 약 1만 5천 엔의 보험금조차 요코가 지불하도록 강요하였다. 이후 마사오는 폭력단소 속의 2명의 인원을 섭외해 이를 계획하였는데 사건 이후 그 2명의 인원은 징역 20년을 그리고 아버지 마사오는 무기징역을 받아 항소하였지만 모두 기각 처리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14년 3월 3일 밤 11시가 지난 늦은 시간 일본 지바현 카시와시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는 집으로 귀가하던 회사원 이케마 히로야에게 다가간 후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들고 있던 흉기로 해를 가하였고 또 다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5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공격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을 발생시켰다. 이후 그는 자동차를 빼앗아 약 1.5km를 이동하였고 한 편의점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차를 버려둔 뒤 유유히 사라졌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사건으로 인해 도시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국의 취재진들 또한 다음날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근처에 살던 25살의 다케이 세이스가 나타난다. 3월 4일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그는 마치 현장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하였고 범인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떤 자세였는지 그리고 심지어 범인이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다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거짓말하며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通りかかった車をじゃあ止めたんですね。どういう感じで止めてたんですかね。止まれみたいな感じですか。もう目の前にもう引かれてもいいみたいな感じで立ちはだかるような感じで 하지만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경찰은 앞선 사건의 용의자로 다케이 세이스를 지목하였고 그의 집을 방문해 수사하게 되는데 이후 오후 6시경 당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들은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체포한다. 그는 경찰에 연행될 때 야후 채팅 만세라고 외쳤는데 사실 앞서 범행 당일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 함께 야후 채팅을 하던 온라인 친구에게 뉴스를 봐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였고 조사 결과 온라인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정신이상자였다. 그리고 재판 중에 검찰이나 재판관에게 자신에게 사형을 주지 않으면 다시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자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그는 법정을 퇴정하면서 다시 나와서 범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남긴다. 한편 그의 이름인 세이스를 두고 일본에서는 성수라는 이름의 제일 한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2006년 4월 10일 일본 아키타현 야마모토군에서 한 초등생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18일 초등생 소녀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아이 또한 멀지 않은 거리의 강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사건 이후 이것을 단순 사고사로 여기던 경찰들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자 재수사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진다. 앞서 4월 9일 야마모토군의 경찰서에는 한 여자아이의 실종을 알리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는 첫 번째 사건으로 행방불명된 A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A는 바로 다음 날 집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된다. 이에 경찰들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판단하였고 수사를 중단한 뒤 빠르게 마무리하였지만 이것에 납득하지 못한 A의 어머니 스즈카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종료했다며 스스로 본인을 비극의 어머니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에 그녀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직접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A가 사고사가 아님을 100% 장담하였고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방송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なってきたばかりの状態を見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うど右手こう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のところ白くなってっていうか手全体白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傷一つ擦り傷一つなかった。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5월경 스즈카의 바로 옆집에 살던 요네야 마유세이군이 실종되었는데 바로 다음 날 12km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된 유세이군은 누군가에 의해 목을 압박당해 질식한 흔적이 분명했고 경찰은 연쇄범행을 우려해 두 사건을 모두 재수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 이미 경찰과 언론은 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스즈카를 지목하고 있었고 이에 스즈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그녀의 집안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때 집안에서 유세이 군의 혈흔과 체액이 발견된다. 즉시 체포된 스즈카는 경찰에게 집중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앞서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진술했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말하며 스스로 진술을 뒤엎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스즈카는 자신의 딸에 대한 범행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세이 군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시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정신 이상으로 소하였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다. 1996년 5월 5일 일요일 밤 9시경 일본 도야마현의 히미시에 거주하던 19세 소녀들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족들에게 담력 테스트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선 두 소녀는 먼저 슈퍼마켓에 들려 손전등과 건전지 등을 구매한 뒤 우오주시에 위치한 폐온천 건물인 평야광천으로 향한다. 1970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온천은 약 1,000평에 달하는 넓이로 수년간 운영을 이어가던 중 계속된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1982년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남아 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심령 스팟이자 비행 소년들의 집합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밤 늦은 시간 온천 건물로 향하던 두 소녀는 잠시 후 밤 10시가 지난 시간에 한 주유소에 들려 주유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밤 11시경 친구의 삐삐에 우오주시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소녀의 실종 이후 약 1년의 시간 동안 경찰의 수색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산악구조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당시 두 사람이 타고 갔던 차량 또한 발견되지 않자 주변 주민들은 폭주족에 의한 사건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온천 건물은 밤이 되면 여러 비행 청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몰려와 머물던 장소로 온갖 낙서와 깨진 유리 등이 난무하는 위험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인 2014년 한 목격자가 나타난다. 당시 그는 두 명의 여성이 탑승해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2019년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사건 당일 밤 한 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는 두 소녀를 봤다는 3명의 남자는 두 사람에게 함께 놀자며 말을 걸기 위해 차량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탄 차량이 후진으로 급발진을 하였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졌다고 한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굉장히 당황한 세 남자는 자신들의 탓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난 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 수년간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오다 경찰에 자백을 하게 된 것이었다. 세 남자의 자세한 진술 덕에 차량이 떨어진 부야마항 에부두 인근에서 재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2020년 3월 4일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한 대의 승용차를 발견한다. 이후 물 위로 건져진 차량 내부에서는 여러 인골이 발견되었지만 24년 동안 물에 잠겨 있어 손상이 심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남아있던 대퇴골로부터 검출한 DNA와 차량 내 유류품을 조사한 결과 24년 전 실종된 두 소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당시 두 소녀가 발견된 지점은 해당 온천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내비게이션도 없던 당시에 두 사람은 대체 왜 이곳에 와 있던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 만에 두 사람을 찾았지만 타살의 흔적이나 기타 공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앞서 3명의 목격자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처벌 명목이 없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온천 건물은 2022년 2월에 한 공포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되어 일본에서 약 50억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지만 2023년 6월 30년 이상 방치된 해당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우오주시에 의해 온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04년 9월 2일 오전 5시경 일본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의 한 운동장 입구에서 문에 매달린 채 축 처져 있는 남성이 발견된다. 길을 지나던 사람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된 62세의 요시야마는 당시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현장 인근에는 요시야마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시동이 걸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택시 안에 있던 9만엔의 현금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차량에서는 요시야마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요시야마의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의 경찰은 강도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였고, 범인이 요시야마를 공격해 이를 저지른 뒤 의도적으로 운동장 문에 글을 걸어두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요시야마의 택시 운행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그가 운동장에서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인 9월 1일 오후 7시경 그가 이바라키시의 한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던 것이 회사의 GPS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요시야마가 직접 작성한 운행 기록에는 손님을 태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2일 새벽 4시 30분경의 마지막 승차 기록에 의하면 현장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지점에서 2명의 남자를 태운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요시야마가 매달려 있던 운동장까지는 약 2,000엔의 요금이 발생하는 거리였지만, 당시 발견된 택시의 미터기에는 3,000엔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고, GPS 기록을 추적한 결과 택시는 현장 주변을 여러 번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인들이 이를 저지르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 주변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하지만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인 10월 27일 경찰은 요시야마가 유서로 보이는 문서를 남긴 점과 거액의 빚으로 인해 잦은 독촉을 받은 점, 그리고 운동장에 매달릴 때 사용한 넥타이에서 타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요시야마가 매달린 운동장의 문은 높이 2m로 이곳에서 혼자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밖에도 사건 발생 전날 오후 자신의 동료와 함께 강도 방화 사건에 연루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의 판단대로 종결 처리되었다. 1991년 3월 15일 초등학교 2학년 소녀가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당일인 이날 오후 유키의 집에는 소녀의 아버지인 요시유키가 새벽 일을 끝내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고, 오후 2시경에는 유키가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 이때 소녀의 어머니인 이치코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집으로 전화를 건다. 마침 집에 있던 유키와 통화를 하게 된 이치코는 오늘 일이 좀 늦어져 귀가가 늦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잠시 후 오후 4시쯤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차녀가 집에 귀가하였는데, 이때 유키는 이미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차녀는 거실의 식탁에서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코코아를 발견하였고, 이에 평소 코코아를 좋아하던 유키가 이를 마시던 중 잠시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같은 시각 유키의 아버지인 요시유키 또한 잠에서 깨어나 유키의 외출 사실을 알았지만 유키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생각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이후 저녁 시간이 되자 고등학생인 장녀와 어머니 이치코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오후 8시가 되어도 유키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은 그제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우선 유키는 이날 평소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한 친구에게 다른 약속이 있어 오늘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날이 추운 시기로 유키는 평소 외출할 때마다 특정 외투를 항상 착용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날은 외투를 집에 남겨둔 채 외출을 하였고 코코아를 타놓고 그대로 둔 점과 열쇠를 두고 나간 점 그리고 항상 타고 나가던 자전거를 두고 나간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 그런데 이때 몇 사람으로부터 유키의 목격담이 보고되는데 그들은 사건 당일 유키의 집 주변에 정체 모를 하얀 차량이 나타났고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남성은 그곳에서 유키와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그를 차에 태워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후 인근의 전철역에서 유키를 봤다거나 유키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그가 놀고 있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어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당시 1970에서 90년대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유괴 사건과 행방불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시기로 실제로 학생들을 목표로 한 다수의 납치 사건이 보고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이나 러시아가 벌인 일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유키 또한 그들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점점 수사에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 1994년 유키의 집에 한 통의 계문서가 배송된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마구잡이로 섞어 작성한 계문서는 도무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해독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단순히 글을 읽어내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였고 글씨체를 보아 작성자는 외국인으로 추정되었다. 제3자의 시점으로 쓰여진 문서에는 유키를 데려간 범인을 특정하는 명칭과 사건 과정이 작성되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유키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후에도 사건 발생 12년째가 되던 2003년에 또 하나의 단서가 될 한 통의 전화가 유키의 집으로 걸려왔고 남성은 그간 알려져 있던 목격담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범인인 듯한 말을 흘렸지만 결국 그는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다.